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일보의 윤지로 기자입니다. 저는 주로 회사에서 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먹거리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기로 한 이유는 사실 시중에 기후변화에 관한 책 이런 건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원인, 배경,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마주하는 우리의 밥상, 우리의 식탁과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밝힌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먹거리와 기후변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일단 관계 설정을 해야겠죠. 크게는 기후변화와 먹거리,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먹거리 농업,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요. 혹은 반대로 이 먹거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더 촉진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 관계는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 말이죠. 지난 6월 한 중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뭄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뭄이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논밭이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막 신음하는 농심 이런 거 이제 기사든지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이제 곧 완전 무더위가 올 텐데 그런 무더위가 오면 막 양식장 이런 그림 나오면서 이 더위에 다 죽어나간 폐사돼서 막 흰 배를 드러내놓고 죽어있는 둥둥 떠있는 이런 물고기 이런 그림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그 햄버거에 토마토가 들어가기 어려워질 거다, 양상추가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거기서 나오는 탄소라는 게 결국 인간의 활동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이 활동에서 사실 오로지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농업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 몇 가지 장면이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굉장히 직관적인 게 있어요. 우리 논밭에 굴러다니는 농기계, 육중한 농기계 이런 걸 보면 저기서 아마 온실가스가 나올 거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농기계는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굴러가게 하는 거니까요. 그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트림. 네. 요새 소트림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온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소트림 아마 이런 것도 그래 그 정도에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계를 되돌려서 한 30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그때는 조선시대겠죠?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석연료 이런 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온실가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도 이 농업을 활동을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왔습니다. 300년이 아니라 아예 3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 도대체 이 농업이라는 거에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과 그럼 오늘날 문제가 되는 그런 농업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먹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생명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을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실 것 같아요? 산소 있어야겠죠. 우리 인간은 산소를 뭐 한 1분 혹은 몇십 초만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해도 크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산소를 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밖에 창밖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 푸릇푸릇한 나무, 저 나무들은 산소를 마시지 않아요. 그쵸? 다들 아시죠? 저 나무한테 꼭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예요. 저 아이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산소를 공급해주죠. 네. 그 시계를 아주 오래 거슬러서 한 40억 년 전쯤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는 지구는 아직 아기 지구였어요. 아직은 공기도 뜨거웠을 거고 산소도 거의 없었죠. 산소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없었어요. 이 시기에 어떤 대기의 어떤 공기의 주 성분이라고 하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때는 메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온실가스라고 부르게 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뤘고 또 이와 함께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굉장히 독한 독성 가스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사가 조금 줄긴 했는데 요새도 간간히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돼지 분뇨를 치우던 노동자가 어떤 질식돼서 숨졌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요새도 종종 나오는데 거기서 그 질식에 이르게 한 그 가스가 바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입니다. 굉장히 독한 가스들이 이 원시 지구를 뒤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독하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산소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인간, 우리 고등 동물의 입장에서 독한 거고 이 시기에, 이 원시 지구 시기에 태어났던 첫 생명체에게는 이게 굉장히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초기에 지구에 등장한 이 생명체들은 이런 독한 가스들을 마시고 다른 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그 원시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될 그 메탄 생성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탄 생성균은 산소가 없었던 그 아주 오랜 옛날 아기 지구일 때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메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탄 생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들은 우리가 지금 산소가 굉장히 많아진 이 오늘날의 지구에서도 어딘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소의 위, 그리고 분뇨, 그리고 논에 이렇게 물이 찰박찰박 차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메탄 생성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 때문에 여기서 결국 메탄가스, 온실가스의 하나인 메탄가스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소트림 때문에 많이 나온다, 온실가스가 나온다 이런 건 많이 아실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소는 왜 온실가스의 온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소는 트림을 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건 뭔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트림 안 하시나요? 저도 트림 하거든요. 네, 다들 트림은 해요. 근데 왜 하필 소만 갖고 그러냐,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소가 먹는 먹이에 있습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죠. 다 알다시피 풀을 먹어요. 근데 소가 이런 야들야들한 풀만 먹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 건초, 이렇게 되게 뻣뻣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잘 먹죠. 근데 이렇게 뻣뻣한 것들에는 굉장히 섬유소라고 하는 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이 뻣뻣한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로 소화시킬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네.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시면 왜 우리 옥수수 막 이런 거 먹고서 화장실 가면 점점점 아시겠죠? 네.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화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책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식물,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어떤 겉에 껍질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그렇게 뻣뻣하고 딱딱하고 한 곳에 섬유소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동물들이 쉽게 소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벌써 나무 먹었겠죠. 그리고 중생대로 돌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커다란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던 시절에 나무를 잘 소화시킬 수 있었다. 나무 기둥을. 그러면 이 우람한 그 공룡들이 아예 나무를 통째로 먹어버렸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그 나무들은 동물들이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섬유소 같은 걸 잘 발달시켰던 겁니다. 이거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사실은 그런 걸 소화시킬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 소는 별탈 없이 이런 걸 맛있게 먹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 위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위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위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굉장히 특별한 미생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탄 생성균이라고 하는 그런 균들을 위에 세입자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가 먹은 건초를 잘 분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분해만 끝나면 우리가 소트림을 걱정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미생물들이 그런 건초나 이런 것들을 잘게 분해한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와 수소예요. 자,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식도 밑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꿀꺽꿀꺽 삼킨 침도 요 위에 항상 차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물 같은, 쉽게 말해서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물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 음료수,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탄산수라고 하죠. 네. 탄산수는 말 그대로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에 미생물이 계속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면 미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음식 먹을 때도 그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그걸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장도 있고 혹은 소금에 절이는 염장도 있고 또 초절임도 하잖아요. 이 초절임의 방법이 그 산성도를 높게 해서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그 들어온 건초를 잘게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뱉는데 이산화탄소가 이 침 때문에 계속 녹아서 여기가 산성이 돼버리면 미생물이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뱉어낸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딱 붙여서 메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소가 트림할 때 밖으로 빼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항상 너무 산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기제로 트림을 하도록, 메탄 트림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분뇨. 제가 아까 분뇨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더러운 물, 혹은, 저건 좀 지저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물, 탁한 물 있잖아요. 그런 물들에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작은 미생물들의 좋은 먹이가 되죠. 이런 유기물에는 산소가 잘 투과되기 어려워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이 많으면 메탄 생성하는 균한테는 거긴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이제 유기물이 많고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보관이 되다 보면 메탄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분뇨 중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뭔가 액체 상태일 때 그런 이제 메탄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체일 때는 이렇게 공기와 접하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 상태. 특히 이제 동물의 분뇨 중에서는 돼지 분뇨가 문제가 됩니다. 돼지는 혹시 돈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위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그 밑으로 이제 분과 뇨가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냄새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안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해서 그 안에는 항상 액상 상태로 이렇게 분뇨가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메탄이 많이 차오르고 그리고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뇨 얘기하다가 갑자기 벼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갔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미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분뇨 속이나 물이 차 있는 그 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물이 차 있는 논 아래에도 그 안이 되게 맑고 깨끗한 그런 강물 같은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고여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미 토양이 위에 있으니까 토양에 살고 있는 그런 각종 미생물이나 유기물들이 많을 거고, 혹은 곡식이 떨어지거나 이파리들이 그 안에 있다가 썩어서 이렇게 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입장에서는 분뇨와 마찬가지로 그 논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사실 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온실가스인 메탄의 양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요.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요, 논에서 배출되는 양이요, 소의 트림, 즉 그거를 좀 점잖은 용어로 장내 발효에 의한 배출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벼에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기후변화 이런 이슈가 떠오르면서 육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육식을 줄여가야 한다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 스스로도 사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무조건 고기를 안 먹으면 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메탄 말고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옛날부터 해왔는데 거기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경운이에요. 경운.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땅을 한번 이렇게 뒤엎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경운이라고 하는데, 경운도 사실 온실가스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경운이라는 게 이게 뭐 현대 농법도 아니고요. 사실 뭐 조선시대 풍속화 이런 거 보면 있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이집트 벽화 이런 걸 봐도 항상 인간이 농사를 할 땐 옆에 소가 뭔가 쟁기를 끌거나 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통적인 이 그냥 소가 밭을 갈았을 뿐인데 여기서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짚어보면요.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대기,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뭐 탄소 이런 거는 그냥 공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공기에 있는 탄소보다요, 토양에 있는 탄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식물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안에 이제 뿌리를 통해 전달돼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토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작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미생물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탄소를 몸에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큰 물고기든지 뭐 이렇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면 그 아이들이 또 죽어서 밑으로 해저로 가라앉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보다 토양에 있는 탄소가 2배 더 많고요. 그거보다 거의 수십 배 더 많은 양이 이 바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에 있는 탄소, 이거를 사실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좀 이렇게 축축한, 눅눅한 어떤 산길 이런 데 가다가 낙엽이 이렇게 좀 쌓여 있다 싶은데, 이렇게 낙엽 헤치고 한번 땅 이렇게 파보면 이렇게 흙이 좀 거무스름한 흙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부식토. 이제 잎사귀나 이런 게 썩어서 그 안에 분해가 돼서 탄소가 좀 많이 그 안에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그런 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땅 속에는 늘 탄소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파하게 되면 그 탄소, 땅 안에 잠들어 있던 탄소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경운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어딘가 뭐 비가 오고 뭐 말랐다가 하면서 땅이 이렇게 좀 뭉쳐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좀 한 번씩 골라주는, 또 뭉쳤던 땅을 좀 풀어주고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가지가 있고 거기서 열매를 따고 나면 뭔가 이렇게 잔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다시 파묻어서 거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잡초 제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뒤집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 잡초들의 뿌리가 뚝뚝뚝 끊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그런 걸 터득을 해서 이렇게 경운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길게 잡으면 한 10,000년 정도 이렇게 농업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왔다고 하면 왜 그러면 그때부터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 와서 산업화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대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토양, 바다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배출했던 이런 온실가스들은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흡수원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배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존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우리가 먹거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태양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으로 당을 만들죠. 그럼 그 당 성분이 있는 걸 초식동물이 먹고 그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인간은 그 중에 있는 무언가를 골라서 먹고, 이 과정에서 사실 투입된 외부 에너지원이라는 건 태양밖에 없었어요.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어업 활동을 했죠. 배를 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바다는 그냥 조그만 배로 이렇게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큰 바다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돛담배 있죠.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을 좀 이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도 결국 태양의 열 때문에 지표가 가열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기 순환이 생겨서 만들어진 게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역사 거의 1년 혹은 10,000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이 긴 역사에서 인간이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 투입한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태양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농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약간 인간의 힘을 좀 도와줄 충력, 동물의 힘, 이걸 빌린 정도,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게 시작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근본적으로 농업을 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죠. 이 산업활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 중생대, 고생대 그 지층에 잠겨있던 석탄, 석유 이런 걸 뽑아 올려서 우리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른 산업 부문에 막 적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직관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농기계. 굉장히 육중한 농기계가 이제 논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비료와 그 살충제, 농약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죠. 이런 것도 그 비료나 이런 것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질소비료 이런 거 만들 때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쓰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2% 정도를 쓴다고 해요. 이거를 대충 이제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암모니아라는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쓴다는 건 유기농이네 아니네 이 정도 차이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배를 이제 석탄이라든가 기름을 써서 움직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음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신선해야 되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송할 수 있게끔 냉동 설비가 발달을 하게 됐죠. 그럼 만약에 냉동 설비가 개발되기 전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실어 날랐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소.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는 냉동 설비가 나왔는데요.
미국에 그게 나오기 전에 미국의 한 뭐 동부 지역에 있는 아니 중부 지역에 있는 어떤 축산업자가 저쪽 서부에다가 소고기를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소고기 뭐 이런 거 새벽 배송하면 거기에 막 아이스박스 앞뒤로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소고기를 팔려면 소를 그대로 고기로 그렇게 장거리를 실어 나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살아있는 소를 기차에 태워서 그 서부까지 직접 가서 거기서 도축을 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시장이 커지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냉장, 냉동 이런 시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먼 거리도 음식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되고 이 가축이라는 것도 축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제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뭐 어떤 그 소트림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경운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온실가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극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더 문제가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 같은 경우에요. 소는 뭐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늘 메탄 트림을 했어요. 근데 이 소 한 마리가 1년에 배출하는 그 메탄의 양, 이거를 배출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 배출 계수라고 하는 게 소가 점점 커질수록 값이 커져요. 예를 들면 인도 소들은 말랐거든요. 한번 그런 동영상 이런 데서 인도 지역 이런 여행하는데 보면 소들 되게 말랐잖아요. 갈비뼈 보이고. 그런 마른 소들의 배출 계수는 한 4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육중한 소, 800kg가 넘는 그 육중한 소들은 배출 계수가 64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차에 비교해 보면 소형차와 대형차만큼 큰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소의 종자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소를 기르는 것이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소 한 마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고기양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육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육종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를 점점점 크게 키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통계를 보면요. 1974년도에 평균 소의 무게가 도축되기 전 소의 무게가 359kg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697k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6, 7명 정도가 그 70년대 소에 이렇게 얹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육식만 어떻게 해결하면 혹은 우리가 육식만 끊으면 되는 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재배업, 경종농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훨씬 더 깊게 경운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인구가 점차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이렇게 육박하니까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또 하나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게 된 비료와 농약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꼭 뭔가 부정적인 지표에서 항상 막 1, 2등 할 때가 많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비료와 농약 사용량, 단위 면적당 그 사용량도 거의 선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그런 농비료를 많이 쓰게 된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벼예요. 통일벼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통일벼. 저도 사실은 통일벼를 먹어본 적은 없어서 이게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기록을 보면 되게 맛이 없었다고 하죠. 맛이 없어서 한국인들은 찰진밥을 좋아하는데 걔는 그렇지 않아서 인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1980년대 들어서는 사실 없어졌는데 이 보릿고개라는 게 사실은 그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요. 식당에서 요일을 정해서 수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였나? 아무튼 요일을 정해서 그러니까 식당들에서 쌀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쌀밥을 제공하면 안 되는 금지된
이런 정책을 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쌀막걸리 제조 금지 뭐 이런 건 다들 아시죠?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호구지책이 중요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게 한 게 이제 그 통일벼다라는 건데 통일벼가 그렇게 공을 세우는 데는 사실 뭐 종자 자체가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그 뒷받침한 게 바로 농약과 비료였습니다. 작물은요, 사실 키가 크게 자라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식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자라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더 큰 애가 자라서 나를 이렇게 가려버리면 그늘이 지니까 내가 생존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쨌든 크게 크는 게, 높이 크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수학종은 빨리 식물을 많이 키우려면 우리 뭐 사람이 빨리 살찔 때도 많이 먹는 것처럼 작물도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려면 비료를 많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물한테 막 비료를 뿌리게 되면 이 아이가 막 빨리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벼 같은 식물은 얘가 무슨 나무 기둥이 있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손으로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연약한 아이인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태풍이 꼭 수확철 되면 꼭 한두 번씩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삐죽하게 자라면 그만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얘가 휙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일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얘는 비료를 많이 주는데 크게 웃자라질 않는 거예요. 키가 여전히 작으면서 탄탄하고 잘 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열매는 많이 맺는 이게 통일벼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벼는 비료를 많이 뿌려서 이제 키가 작은 상태에서도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렇게 키가 작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잡초. 밑에서 자라난 잡초와 또 햇볕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쓰게 된 겁니다. 농약과 제초제 이런 것들. 제초제들을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벼가 막 보급되던 시기에 그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농약이 품귀 현상이 됐다. 비료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때 막 비료 공장을 더 지어라 막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벼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농업 거기서도 온실가스가 나왔지만 그 온실가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어도 금방 아물 상처 정도였다면 지금 산업화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농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이게 다른 병으로 번질 수 있거나 오염이 되거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IPCC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푸드 시스템, 우리가 먹거리를 마련하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20%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높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미래 농업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대충 방향성 정도만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뭔가를 통제하고 혹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뭔가 인류 역사에서 항상 뭔가 정복하고 주변을 다스리고 뭔가 창조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지녀온 굉장히 공통적인 속성이었잖아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속성.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좀 더 통제하려 하고 뭔가 창조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무언가가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비슷한 사례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우스죠. 비닐하우스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많다라는 거는 아는데 사실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많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많아?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느 지점, 어느 지역에 가면요. 정말 맨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우스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볕이라든가 비라든가 뭐 바람 이런 걸 좀 통제하기 위한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내려 공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가 비싸요.
평균 경영비를 보면요. 노지에서 그냥 우리 그 열려있는 공간에서 기를 때와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기를 때 이걸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같은 면적에 경영비가 한 700만 원 넘게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 이상 더 버는 거예요. 수입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더 버니까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시설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더 쓰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왕 시설로 들어온 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잘하면은 재배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배 시기를 좀 앞당겨서 기른 거를 우리가 촉성 재배라고 해요. 이렇게 촉성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가온, 온도를 더 높여준다던가 아무튼 추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일반적인 시설에서 그냥 천천히 길렀을 때보다 뭔가 경영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을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더 쓰게 되는데요. 근데 수입은 그보다 훨씬 2천만 원 이상 더 많이 우리가 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시설 그리고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촉성 재배 이런 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경영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시설 재배하고 우리가 촉성 재배를 해도 경영비 부담이 그렇게 훅 늘어나지 않았던 여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 즉 기름, 전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줬죠. 우리 농업에서 할 때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쓰잖아요. 굉장히 싼. 그리고 기름도 면세유라는 걸 쓰고 여기엔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아요. 예,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농민들은 뭔가 싸게 재배해서 좋고 그걸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이제 농사용 전기요금이나 면세유 이런 혜택을 정말 힘들게 농사 지시는 그런 분들만 누리면 좋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기업형 대기업에서도 같이 어떻게 농사용 전기를 막 끌어 쓴다거나 아니면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국정감사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통으로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요금이나 가격을 내게 하고 이 농민분들한테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논의도 사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약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설이라는 거에서는 온도 조절했죠. 바람도 우리 그 안에 팬을 돌릴 수도 있고요. 개폐형, 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건 되게 흔한 거예요. 그리고 물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릴 수 있죠. 그리고 요새 흙도 대신하기도 해요. 딸기 농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딸기 하우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리 뭔가 달라져도 식물이 땅에 그 뿌리를 땅에 내린다. 라는 거는 저는 어떤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기가 자란 딸기 하우스에는요 흙이 없어요. 딸기가 공중에서 자라요. 허리춤 높이 되는 어떤 통 위에다가 거기에 양액이라는 거 비료를 탄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거기서 그걸 먹고서 딸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흙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바로 빛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빛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 빛을 통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수직농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요새는 사실 어떤 서울에서는 지하철에도 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혹은 대형 어떤 그 매장, 마트 이런 데 가도 이제 조그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물 공장에서는 빛을 대신해서 LED를 사용합니다. 그 빛이라는 건 우리 RGB 그 3요소 있잖아요. 3원소. 그거를 잘 어떻게 활용을 하면 그 같은 뭐 예를 들면 상추라고 해도 맛도 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모양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유통기한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LED를 써서 이제 기르게 되는데
이 LED라는 게 물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를 바꿔라, LED로 바꿔라 이런 이제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LED가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층층이 몇 층씩 쌓아 있는 거대한 그 식물 공장 같은 곳을 24시간, 1년 365일 불을 켜놓다 보니까 일단 전력 소모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또 LED 등 밑에서도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이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에어컨, 공조시설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시설, 그 시설에서는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한여름에 한 600가구 정도가 쓰는 전력을 한 달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직 농장으로 가는 거, 뭐 이게 만약에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가더라도 전력 소모, 이 전력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뭔가 떠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 대체육 있죠. 저도 뭐 간간히 대체육 이런 거를 좀 재미삼아 혹은 호기심에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그 비건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시장이 잘 발달을 해 있죠. 크게.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식물성 버거 이 라인이 있어요. 상품 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이다. 지구를 위한 한 입을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국의 그 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거 광고하지 마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막연히 뭐 고기 대신에 식물을 썼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대봐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를 잘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업체에서 이제 말을 하기로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 대체육으로 이제 뭔가 이제 고기에서 채식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좀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싸고 좋은 이런 식물성 재료를 우리는 공급했을 뿐이야. 우리의 진위를 알아줘,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아니야, 너 수치를 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실제로 이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진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단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보다는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를 하는데 얘가 닭고기 혹은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도 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체육,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공식품이잖아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얘기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알고서 이미 어딘가에서 이렇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 논에 물을 대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경운을 하지 않고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돼지 분뇨를 모아서 그 분뇨 메탄이라는 게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결국 메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분뇨를 모아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곳곳에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일반화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비료나 농약을 좀 덜 쓴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도 많거든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도 좀 못생겨도 좀 사주고 그리고 고기도 뭐 10번 먹을 거 5번으로 줄여보고 뭔가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그 밥상을 좀 더 탄소롭지 않게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동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두둔을 하려고 해도 사실 고기가 그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가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그 원천적으로 우리가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소가 진화를 해서 그렇게 메탄을 뱉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10번 먹을 거 5번 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50%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농약과 비료를 덜 쓴 그런 것들을 좀 사고 또 폐기되는 것도 중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쁜 것들만 이렇게 매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보면은 못생긴 것만 따로 이제 그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정말 달라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혹은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지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약간 방향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아무리 그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신호를 잘 지키는 개개인이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뭔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 도로법규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개개인들이 있어야만 상황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게 뭔가를 노력하는 그 개개인,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개개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뭔가 우리가 변화를 도모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동참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